북한이라 그러는 핵 미사일을 가진 적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관한 하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된 마음으로 전투는 군인들이 하지만 전쟁은 우리 국민이 한다.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뭐 대만과 중국도 옛날에는 아니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일어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 보시나요, 장군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지구가 참 평화로웠던 것 같은데, 물론 그때도 분쟁은 몇 군데 있었지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또 호르무즈 해협에 예멘 반군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 와중에 중국 대만 간에 이제 어떤 문제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쉽게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차후에 그럼 또 어디가 또 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는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역외 영토가 이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발티해 쪽에 칼리닌그라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추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칼리닌그라드하고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칼리닌그라드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지나서 벨라루스까지 이제 회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요소에서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가? 뭐 크게는 두 가지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절대 강자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난 뒤에 러시아가 이제 뭐 자기 정신 못 차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이제 절대 강자가 사실은 나타났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쑥 중국이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미국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던 유럽이라는 나라도 자기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했었고, 그 와중에 쓰러져 있던 러시아가 푸틴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갖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까 소위 학교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짱이 이제 확실하게 있으면은 나름대로 질서가 그 세계에서는 유지가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야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쳐들어갔을 때 국제적으로 이제 제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같으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하고, 아니면은 뭐 옛날 소련 혹은 러시아, 중국만 가끔 참여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중국도 참여를 안 했고, 인도도 안 했고, 사우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튀르키예도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까 야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 내 마음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급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난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엮여갖고 여기저기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그러면 아직 안 끝나고 있고, 결국 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러시아가 좀 우세하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3, 4일이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을 끝내려 그러면은 처음에 전쟁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즉 전쟁을 끝내려 그러면은 전쟁을 시작했던 명분이 없어져야 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이 그런 것이 이제 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같으면은 땅을 이만큼 빡 뺏겼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걸 다 회복을 해야지 내 실익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서방에서 지금 지원이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슬라브족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 나치화를 막겠다, 이제 이런 어떤 명분. 그 다음에 이제 실익 측면에서는 나토가 자꾸 동진하는 것, 이거 이제 못마땅해지니까 우크라이나는 아니지, 여기는 중립적 위치로 놔둬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침략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지 회복도 안 됐고,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나라들이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 도와주는 거 한계에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독일도 지금 뭘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도 병력을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야 그러면 너 알았어, 나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글로 미사일 쏘면은 너 2분이면 날아간다, 막 이렇게 지금 또 티격태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유럽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물려나면은 러시아가 계속 밀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나라들도 야, 이제 그만하지 이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 불안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뭐 이제 지나가면서 어쨌든 다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 예. 누군가 나와 중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이제 그만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 군사력 1에서 20위 안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 거죠? 세계 군사력 1위는 뭐니 해도 미국이죠. 천조국이라 불리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지금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인도, GFP 순위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5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뭐 이제 영국, 일본, 그 다음에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이제 랭크가 돼 있죠. 예, 사실 이게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서 뭐 양적인 거로 따진 것이지 질적으로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 1인데 방위사업비는 어느 정도 쓰는 거죠? 방위비가 미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3%인가 인상이 돼갖고 8,860억 달러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 그랬는데 이제 천조를 넘었죠. 1,144조인가 이제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예. 보통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G2로 불리잖아요. 예, 이제 뭐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지만 지금 중국이 좀 휘청하면서 많이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긴 한데 G2 중 하나인 중국의 군사력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미국을 좀 이길 정도의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아, 없다. 없다. 그런데 없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양적으로 불려놨는데 거기서 뭐 보면은 방산 비리가 많아갖고 많이 잘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건 차치하고 결국은 국방이라는 게 경제와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기술은 둘째치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뭐 보도된 걸로만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이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계속 투자할 여력이 되겠는가 예. 내부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따라잡기는 어렵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을 중심으로 한 예. 이 일대에서의 어떤 미국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뭐 군함 같은 거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뭐 인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미국보다도 훨씬 뭐 많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만이라는 요 한 군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순간적으로 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는 중국이 미국보다가 우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훨씬 또 가깝기도 하니까. 그런지 예. 미국은 어쨌든 본토에서 와야 되는데 중국은 본토에서 뜨면 되니까. 예, 예. 그러나 미국 전체를 따라잡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3위인데 인도가 4위면 비슷한 건데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 우리가 지도만 놓고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왜 저 뜬금없이 싸우지 하는데 뭐 어쨌든 1962년에 예, 그 시아첸 빙하 일대 히말라야 일대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이 분쟁이지 분쟁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것도 전쟁인데 뭐 몇 명의 티격태격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사단급이 싸웠던 거거든요. 이제 큰 건데 그때 중국은 아마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인도가 이제 그 시아첸 빙하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탄탄탄 있는 나라 쪽으로 뭐 진출하고 이러면 자기들은 이제 괴롭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지금 많은 화물선들이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대만 쪽도 좀 불만이 많고 미국에 의해서 남중국해 이런 데가 이제 그 차단이 됐을 때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이제 파키스탄의 그 과다르라는 이제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2015년에 뭐 투자를 하고 뭐 40몇 년 동안 이제 그걸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이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 최근에 와갖고 뭐 국방비를 엄청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제 중국 다음으로 예, 전차, 장갑차 등을 합쳐갖고 그런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한 6,460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예, 얼마 있는가 보니까 9,000대가 넘는 겁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인도는 1,900대인데 예, 중국은 2,800.
대가 넘고, 예. 잠수함도 이제 인도가 15척인데 중국은 67척이나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도 보면은 이제 인도가 132만인데 반면에 이제 중국은 230만이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국이 그 인도보다는 이제 앞서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인도는 불안하니까 국방력을 자꾸 이제 키워 나가는 거고, 방산 시장에서 거의 큰 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막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뭐 전면전 이런 거는 지형상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 62년도 분쟁했던 것처럼 뭐 육군하고 이제 그 육군의 보호병하고 포병 같은 것이 좀 가서 뭐 어떻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파키스탄도 살짝 있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GFP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군사력이 5위나 되잖아요. 예. 한국 군사력이 5위나 되는 이유랑 그 자료 보면 일본이 한국 군사력보다 순위가 낮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순위대로 했을 때는 한국이 일본 군보다 강한 건지. 네. 뭐 물론 우리 이제 국민 입장에서 강했으면 좋겠지만. 6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는 국방이 차오르는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재미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아시는 것처럼 GFP에 나오는 순위라는 것이 어떤 뭐 전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질보다는 양을 따지고 있고 핵무기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무의미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뺄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뭐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파 랭킹이 그거는 어쨌든 국가대표가 싸운 것을 나름대로 가중치를 둬서 냈는데, 그건 얼추 맞잖아. 브라질이 뭐 1등이다, 프랑스가 2등이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늘 경기가 결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GFP 순위도 사실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건 왜 우리가 높은가? 일단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인도는 양적 질적 면에서 뭐 우리보다 많으니까 이제 차치하고, 나머지 그러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조항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유럽을 놓고 보면 유럽은 이제 나토 체제에 의해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왜? 미국이 많이 해주고 십시일반으로 내서 같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병력이 적고, 반면에 우리는 현존하는 적을 머리 위에 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전차다, 항공기다, 배다 이런 것들이 또 병력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장비 면에서 국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질적으로도 사실 뭐 좋죠. 왜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많은데 올라갔냐 그랬을 때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보다도 그러면은 우리가 있고 우리 뒤에 영국이 있고 뒤에 일본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해군력은 일본이 우리보다가 분명히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일본은 해양 국가니까. 이지스함이라. 그다음에 뭐 지금은 헬리콥터만 운영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군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서 결판이 났냐? 육군이 결판을 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자기 땅에서 싸운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자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병력이 많지 않습니까? 현역이 우리 48만, 또 이 예비군 또 들어간다. 우리 예비군이 뭐 300만 예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예비군 중에서는 거의 상위에 랭크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가 앞서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중국이 이제 이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거가 불안하니까 국방비를 그 종전에 뭐 1%인가 해서 2%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섭게 지금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육군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해군, 공군 쪽에서 아마 점점 더 많이 그 전투력이, 군사력이 건설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장군님 모시고 이제 안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핵이랑 뭐 방위산업 관련된 또 질문 준비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또 다음번에 좀 질문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국가 이제 안보라든가 전쟁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투는 군인들이 하지만 전쟁은 우리 국민이 한다. 현재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라 그러는 핵 미사일을 가진 적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에 관한 하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된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이제 어떤 그 자주국방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적으로 뭘 지키겠다 하는 그 자주국방 개념에 맞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이 시간에 고생하는 우리 현역 장병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장군님도 유튜브 하시지 않나요? 네네. 유튜브 한번 좀 홍보하고 가시면. 아, 예. 네. 고성균의 장군멍군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의 목적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군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저도 부족하지만은 네. 저를 통해서 군대를 좀 사랑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이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장군님이 유튜브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장군님이 작년에 출간하셨던 나는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다 보신다면 장군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장군님과는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고성균 장군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